자, 두 번째 발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제품에 대한 고도화 전략이라고 해서 현담산업의 우리 장진욱 연구소장님께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우선 아까 우리 박수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이후에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할지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던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위기에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의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잘 한번 회사에서도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 이제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제품에 대한 고도화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담산업의 우리 장 연구소장님을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담산업 장진욱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자동차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제품 고도화 전략인데요. 네, 일단은 이 주제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제가 가끔 이제 공장에 가면은 공장 직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 제품 연료펌프 모듈을 만드는 제품이다 보니까 내연기관 엔진에 연료를 공급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이 없어지면 우리 제품이 납품할 데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뉴스 매체들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전동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많이 보고를 하고, 이슈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 저희 직원분들도 우리 회사 제품이 괜찮은 거냐,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걱정의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 또한 사실은 걱정이 되죠.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저도 이제 저희 고객사인 현대기아 자동차라든지 다임러, 그다음 BMW 여러 가지 이제 업체 분들과 만날 때마다 각 회사 갖고 있는 전망은 어떤지 이런 걸 많이 좀 물어보곤 합니다. 근데 물어볼 때마다 늘 오는 답변은 이제 굉장히 어렵다, 예측하는 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좀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신문 매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논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들이 발표한 내용 중심으로 향후 자동차 트렌드 어떻게 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품 엔진에 관련된 제품도 어떻게 고도화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향후 정책 관련돼서도 과연 엔진 관련된 내연기관 관련된 협력 업체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모든 이슈들이 친환경 자동차로 포커싱 맞추다 보니까 그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친환경 자동차는 사실은 대세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구 환경, 유엔에서 얘기했다시피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해가지고 환경 문제 굉장히 대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자동차는 대세에는 맞는 방향이지만 그 속에서 내연기관 관련된 업체들이라든지 친환경화 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 업체들이 협업하고 국가 지원 관련돼서 제안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산업이 변하는데, 이건 많이 신문 매체나 많이 보고 계시죠. 연결성, 자율주행, 공유경제, 전동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자동차 산업 변화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환경 관련된 차량 동력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 관련돼서 제일 문제되는 게 각국의 이제 CO2 연비 규제죠. 환경 문제 때문에 이제 연비나 CO2 규제, 환경 규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결국은 이 페널티입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사실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윤 대비 그러면 이런 국가에서 발생하는 연비 규제에 따른 벌금을 봤을 때 완성차 업체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부분들이 기업체의 이익입니다. 기업체 이익, 이쪽이 벌금인데, 만약에 현재 이 규제를 못 맞추어서 내야 되는 예상 벌금 금액을 이렇게 분석해 본 겁니다.
보게 되면 도요타 같은 경우는 벌금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예상 이율은 20 몇 프로 정도의 벌금 이 기업이 있는데 도요타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도요타는 그 환경 규제가 준비가 되게 잘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도요타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굉장히 많이 전력화 많이 밀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하이브리드가 많이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이 벌금에 관한 준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도요타인데 반면에 PS 같은 경우는 뭐 이익이 한 4%밖에 안 되는데 벌금을 뭐 이렇게 내야 되니까 이익을 다 벌금을 내도 오히려 이익보다 더 많은 것들 벌금 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이 존재하지 못하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런 회사일수록 굉장히 큰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동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전동화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과 함께 이제 그 국가에서도 좀 친환경 쪽을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디젤 부분들도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CO2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녹스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환경이 많이 변하면서 자동차 산업들이 이제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화두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이 신기술 적용 트렌드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부분 대응하기 위해서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모듈화, 공용화라는 부분을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레고처럼 차량을 조립하겠다. 그래서 모든 부품을 표준화해가지고 차량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만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동일하고 외관만 바뀌는 방식으로 고객의 니즈를 외관이나 차량 내장이나 외장을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을 하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 자체는 다 공용화 시켜가지고 레고처럼 조립하겠다라는 쪽으로 많이 개발 트렌드가 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 신기술 트렌드가 짧은 부분들은 이제 장점과 단점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제 저희가 새로 신규 개발하게 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발한 다음 양산 적용하는 게 굉장히 길었죠. 지금부터 신제품 개발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어야지만이 양산 적용하다 보니까 R&D를 해도 그 투자의 횟수가 굉장히 늦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었다면 이게 단점이 있었는데 뭐 빨리 하면서 R&D에 대한 투자의 횟수율이 빨라지는 부분이라는 굉장히 장점이죠. 반대로 이 신기술이라는 분이 계속 바뀌면서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고 하는 부분 때문에 기업의 불확실성이 많이 증대되고 있다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때 SCI라는 부분들이 디젤차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향후 SCI라는 부분이 굉장히 유망한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SCI라는 그런 배경 속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SCR을 개발했었죠. 근데 SCR을 굉장히 한 5년 가까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는데 이제 디젤 이슈가 생기면서 SCR도 디젤 차량 자체가 죽어버리면서 SCR도 이제는 볼륨이 늘어나지 않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열심히 R&D를 했는데 좀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서 그 비용이 이제 날아가 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다 아시는 부분들이어서 이제 현재 자동차 쪽에서는 일단 일반 자동차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기 자동차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다 진행되고 자동차가 이제 복잡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일단 이슈를 보게 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결국은 친환경을 어떻게 내연기관을 통해서 만족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가장 큰 과제가 되는 부분들이고,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역시 가격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엔진과 전기차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얼마큼 떨어뜨릴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배터리 전기 자동차 이슈는 충전 인프라와 함께 에너지 정책이 좀 굉장히 이슈가 될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 같은 경우는 에너지원 자체가 친환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다 100% 전기차로 추천을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자체가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서 화석 연료를 통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 부분인데, 자동차는 뭐 친환경이 되더라도 결국 에너지 자체가 친환경이 아니다 보면 전체 환경적인 면에서는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이 부분들도 배터리 전기 자동차가 얼마큼 늘어날 수 있을지 한해서는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을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수소연료 인프라 쪽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들은 우리나라 가장 수소연료 인프라 쪽은 제일 잘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LPG 인프라도 전 세계 제일 잘 돼 있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수소연료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라든지 환경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동력은 전망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다시피 배기 규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연비 규제들 이렇게 환경 규제도 있는데, 과연 그러면 내연기관이냐, 하이브리드냐, 전기차냐, 수소차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어느 누구도 소신껏 얘기하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뭐 여러 직원도 찾아가고 해서 또 소신껏 얘기하시는 부분도 없고, 다들 좀 불투명하다. 그리고 또 여러 예상치가 나왔는데, 예상치들을 쭉 분석해 보면 이 미래 동력원에 관한 예상이 적중률이 거의 안 맞더라고요. 보면은 신문에서 많이 예상치 해놨지만 실제 예상치는 안 맞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도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몇 % 올라갈 것이다 많이 발표를 신문에서 하는데, 실제로는 친환경차 이동에 대한 속도는 여러 정부 매체들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벌금의 이슈들 때문에 자동차 업체에서는 또 굉장히 심각하게 전동화를 해야 된다는 변명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어느 누구도 쉽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망치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요 전망치가 그나마 가장 좀 합리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는가 싶어서 좀 표현해 봤는데요. 일단은 현재 에너지원을 보면 아직 대부분이 내연기관 차량으로 움직이고 있고, 이 부분들은 이제 에너지 테크놀로지 IEA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요. 실제로 2100년 기준으로 지구 온도를 몇 도씨까지 올릴 거냐라는 전략 하에서 예측치를 뽑은 겁니다. 근데 보면 유엔에서도 지속가능 경영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2도씨 전략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도씨, 6도씨는 사실은 환경적인 관점 봤을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어쨌든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 2도씨 전략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 2도씨 전략에서도 역시 아직은 이제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내연기관이 존재하는 퍼센테이지는 전동화율은 한 50% 정도, 하이브리드 포함해서 전동화율은 50%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내연기관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내연기관의 장착률은 한 80%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 내연기관의 여러 달성하기 위한 기술 로드맵 보면 그러면 환경적인 부분들에서 내연기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글로벌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부분들은 2030년대 내연기관 목표율 50%, 이거는 효율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션에 대한 그 차단, 여러 가지 이제 배기계를 개선해가지고 배기가스를 이제 사전에 차단하는 부분들을 차단율을 90%를 목표로 좀 많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엔진의 시장에 나온 엔진을 보게 되면 현재 한 40%까지는 이제 양산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R&D, 그러니까 연구 과제로 봤을 때 뭐 SA에 발표된 연구 과제를 보게 되면 양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실험실 단계에서의 그런 엔진의 효율은 한 45% 정도까지, 46% 정도까지는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들이 48%까지는 여러 가지 통과가 될 것이고, 50%는 여러 가지 퓨얼에 관한 이제 개선을 통해서 50%까지 달성하는 걸 목표로 내연기관 관련된 R&D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디테일한 그 내용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현재 42%에서 50%까지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엔진부터 흡배기, 그다음 후처리 기술, 신개념 기술 부분들이 요점을 가지고 글로벌적으로 R&D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그 부분들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은 효율 올리기 역시 초박화 연소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박 연소라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주요 기술로서 필요한 기술로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의 기술들은 여기에 표현되지 않지만 이제 워터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엔진에 분쇄해가지고 여러 가지 엔진 효율을 올리는 워터 인젝션 부분들도 이제 신기술로서 BMW 중심으로 많이 개발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그 엔진 고효율 관련돼서 이제 핵심 부품들이, 이런 부품들이 핵심 부품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엔진 효율들이 이제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사례들인데, 그래서 고효율 점화 프로그라든지 고효율 점화 코일, 그 다음에 이제 점화철 피스톤, 이제 장력 피스톤 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품들, 실린더 블럭에 대한 벤틀레이션 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 부분들을 디테일한 설명드려도 너무 전문적인 부분들이고 각 회사마다 다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거 간단히 넘어가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보도 사례로 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게 되면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는 친환경이라는 부분들은 필수 불가능한 필연적이다. 친환경 자동차로 가는 건 필연적이고, 거기에 따라 전동화도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지구 환경적 문제를 통해서 당연한 부분에 생각이 됩니다만, 그 와중에서도 예상을 했다시피 내연기관은 2050년까지도 존재할 것이다. 그 부분과 함께 70%, 80% 이상 존재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연기관 존재하지만 결국은 이제 20, 30% 정도는 줄어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한 매출의 데미지라든지 회사의 일단 리스크는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내연기관이 20, 30% 줄면 저희 매출이 20, 30% 줄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이 70%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내연기관이 70, 80% 정도 존재할 건데, 최근에 국가 정책 방향들이 너무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가다 보니 내연기관에 관련된 정책 내연기관 관련 기업들의 정책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돼야 되고,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제 그 트렌드가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기술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기업이 전부 다 그 부담 많고 R&D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내연기관 관련돼서 내연기관에 관한 효율 향상에 관한 어떤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내연기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하이브리드 하면서 굉장히 가격이라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 또는 경쟁력 강화에 관련된 R&D, 예를 들어서 부품을 통합하는 기술이라는 이런 거에 대한 R&D하는 정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정책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기업들이 그걸 전부 다 기업이 하기엔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제 채용이 가다 보니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들이 전동화 부분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 업체들의 전동화 관련된 여러 정부의 지원들도 일단은 별도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좀 다양한 시대에서 어려운 시대지만 좀 기회와 위기가 같이 존재한다고 보여지고 그런 기회를 모든 회사들이 다 찾아서 해보면 좋은 기회 잡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친환경 자동차로 간다 하더라도 내연기관은 한 70~80%까지 차지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예측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석유업계가 난리가 났죠. 지금 다 뭐 저장할 수 있는 탱크에는 모두 지금 원유가 저장되어 있을 정도로 그런 산업이, 이 자동차 산업이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멎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석유 산업들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서의 또 내연기관을 또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또 움직임도 더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환경규제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환경규제는 제가 이제 유엔에 가서 들어보고 유엔에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발표해본 바로는, 느껴본 바로는 뭐냐면, 환경규제는 그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선진국들은 계속 배기가스 규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발도상국이라도 후진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딱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규제를 일부러 강화를 합니다. 국가들에서.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뭐 들어와 있는 메이커만 보더라도 굉장히 경쟁 구도가 심하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어느 일정 부분에 법적으로 규제를 굉장히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또 그거에 맞춰서 연구개발이 돼서 잘 따라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 완성차 메이커가 한 5개 정도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브랜드가 약 75개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가 약 210개 정도의 브랜드가 지금 경쟁 구도에서 전 세계에서 같이 살고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도 다른 산업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연기관, 이 자동차 산업의 굉장히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